현재는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시대, 그리고 6,500만 년 전에는 공룡의 시대였다면 약 4억 2천만 년 전 대봉기는 바로 물고기의 시대였죠. 육상의 동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시절, 바닷속은 바야흐로 물고기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둔콜레오스테우스라는 막강한 포식자가 자리 잡고 있었죠. 때는 1857년,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였던 제이 테렐은 오하이오주의 이리오 주변 절벽에서 까무러칠 만한 생김새의 물고기 머리 화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물고기는 발견자인 테렐의 이름을 따서 디니크티스 테렐리로 이름 붙여졌으나 훗날 디니크티스와는 다른 속어로 분류되며 고대 어류 화석 연구의 대가였던 데이비드 덩클의 이름을 따서 1956년 둔콜레오스테우스 테렐리로 명명됩니다. 녀석은 대봉기 바다를 누볐던 약 10종의 둔콜레오스테우스 중 가장 컸던 녀석으로 이들의 몸 길이는 평균 8m에 그 무게만 무려 3톤에 달해 현생 범고래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했죠. 물론 현존하는 상어나 고래 혹은 과거의 메갈로돈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당시 고생대 해양에서는 가장 큰 물고기였습니다. 초거대 바다 정갈인 야이켈롭테루스보다 훨씬 컸으며 오르도비스기의 크라켄이라 불리는 카메로케라스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죠. 특히 가장 독특한 점은 이들의 머리가 판피라는 두께 5cm의 단단한 골질로 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간혹 이들을 마치 갑옷을 장착한 것처럼 잘못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은 이들의 골질화된 머리뼈는 이처럼 피부로 덮여 있었으며 지금의 여느 물고기들처럼 무늬나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겐 턱이 있었습니다. 4억 3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턱이 없는 무학 어류가 대부분이었으나 실루리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무학 어류 중 일부에서 아가미를 지탱하는 세궁이 변형돼 원시적인 위턱과 아래턱이 되는 진화가 일어났고 비로소 유학 어류가 등장하게 됐죠. 그중 판피어류는 대봉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둔콜레오스테우스였습니다. 이들의 턱에는 이빨은 없었지만 뼈판이 뾰족하게 변형돼 위아래가 서로 맞물리며 이빨의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영구러루나 갑주어 등을 잡아먹고 살았죠. 원시적인 턱이었지만 무는 힘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난 2009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필립 앤더슨 교수는 둔콜레오스테우스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이들의 무는 힘을 측정한 결과 무려 6,000에서 7,400뉴턴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는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의 치악력보다 강한 수치로 아마 당시 해양동물들에게 둔콜레오스테우스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백악기에 메갈로돈이 있었다면 대봉기에는 둔콜레오스테우스가 있었죠. 그런데 치악력만큼이나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입을 여닫는 속도입니다. 판피로 덮인 턱은 무거워서 움직임이 느릴 것 같지만 앞서 치악력을 연구한 앤더슨 박사는 정반대의 결과값을 얻어냈죠. 그는 둔콜레오스테우스가 입을 한번 열었다 닫는데 약 60ml초가 걸렸던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120ml초이니 녀석은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새 먹잇감을 물어버리는 셈이죠. 또 빠르게 입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입 안쪽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돼 압력 차이로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을 입속으로 빨아들여 잡아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턱이 먹이 사냥에만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둔콜레오스테우스의 머리 화석에서는 이처럼 같은 종에게 물린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이 서식지나 짝짓기를 위해 서로 물어뜯는 등 종내 경쟁이 치열했음을 뜻하죠. 자,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두꺼운 판피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물론 4억 7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에 처음 등장한 초기 판피 어류들의 판피는 보호용으로 진화했을 테지만 강력한 포식자로 진화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보호용이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죠. 이에 지난 2015년 와이오밍 대학교의 골격 생물학자인 앨리슨 도어티 박사는 꽤 색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들의 판피는 일종의 영양 저장 창고였다는 거죠. 그녀는 뼈는 인과 칼슘을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를 분해해서 신체 곳곳에 쓰이는데 이를테면 뼈에서 분해된 칼슘은 근수축에, 이는 ATP 같은 에너지 저장체 등 주요 물질 대사에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녀석들의 두꺼운 판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둔콜레오스테우스를 비롯한 판피 어류들은 바닷물뿐만 아니라 담수에도 서식하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나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일반적으로 담수에는 바닷물보다 인과 칼슘의 농도가 4배에서 5배가량 낮다는 사실입니다. 즉 둔콜레오스테우스가 담수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들 체내에 충분한 양의 칼슘과 인이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이들 머리에 두꺼운 판피가 그 저장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낙타의 혹처럼 말이죠. 실제로 판피 어류 화석에서는 뼈 조직이 분해된 흔적이 관찰되곤 하는데 도어티 박사는 이것이 판피 어류가 뼈를 분해해 체내에 무기 염료를 공급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좀 색다른 사실인데 어쩌면 둔쿨레오스테우스는 지금의 상어처럼 임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8년 호주의 킴벌리 대봉기 후기 지층에서 마테르피스키스란 판피어류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었으며 새끼의 뼈는 물론 탯줄까지 화석화돼 있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판피어류에 속한 둔쿨레오스테우스 역시 수정이 체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척추 동물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 정점 포식자이자 담수와 해수를 오가며 알이 아닌 새끼를 품어 번식할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던 둔쿨레오스테우스도 지구에 불어닥친 대멸종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대봉기 대멸종이었죠. 약 3억 7천만 년 전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해양 생물 속의 절반이 사라졌고, 거기엔 판피어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심지어 초신성 폭발 등 대봉기 대멸종의 원인으로 다양한 가설이 제기돼 왔는데,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식물의 육상 진출이죠. 대봉기 후기는 거시식물의 조상인 아르카이옵테리스 등이 우후죽순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던 시기였는데, 이들의 뿌리로 인해 토양과 암석의 풍화작용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화 과정에서 대기로 노출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무기 염료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탄산염으로 바뀌었고, 결국 이는 온실효과의 감소와 빙하기로 이어졌다는 가설이죠. 또 한편으로 식물에 의한 암석의 풍화 작용은 다량의 무기 염료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해양의 부영양화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극심한 용존산소 부족을 초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4억 년 전 바다를 호령했던 녀석은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고, 지금은 그저 단단한 갑옷만이 남아 대멸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채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